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 33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눔과 상생의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이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이 다릅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노동은 인권을 포함한 민주주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발전해왔습니다. 그 발전을 가능케 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분들께 국민훈장 모란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일부에서 고 이소선 여사에게 수여된 훈장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소상공인 특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헌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국회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12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유행으로 고생한 대구. 그런데 정작 대구시의 미숙한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대구시 공무원에게 이 돈이 지급된 건데요. 대구시 의회 이진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줌마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데려다 줄게. 그렇게 해서 태워서 이동하게 됐어요. 머리를 쇠몽둥이로 맞아서 2번이나 터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부에 멍이 있었던 거고 혹시나 다시 갈까봐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확실히 조치가 좀 취해졌으면 좋겠고. 경남 창녕 피해아동 구조자의 말이었습니다. 가방 감금으로 숨진 아이에 이어 이 창녕 9살 아이의 학대 사실은 밝혀질수록 충격적입니다. 관련 이야기 세이브 더 칠드런 신수경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4부 830 정치 토크에서는 원 구성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회 상황 이야기해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페인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속뜻은 슬프고 아픈 역사가 느껴지기도 하지요. 민주주의가 그만큼 힘들게 얻어지고 또 지켜진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인권 탄압의 상징과도 같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6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는데요. 유가족인 전순옥 전 의원이 받았습니다. 관련 이야기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는 지금 시대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순옥입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께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네. 감회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그 격세지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어머님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행사가 열린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인데요.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기념식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념식 했다는 것도 의미가 남다를 텐데 오늘 네.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사실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행사였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소수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아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장한 모습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예. 그리고 아주 행사장에 좀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거는 대공분실 5층에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바로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곳이죠. 예, 고문으로 의해서.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때의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시에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예. 안에서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박정철 열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노동자들, 학생들이 고문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철장 밖에서 안에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면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화하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또 고문을 당하다가 희생당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도 세계에서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굉장히 벅찬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이소선 여사가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 대단한 것인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되셨죠? 올해가 9년째입니다. 9년째입니까? 예. 네. 이소선 여사 노동자들의 어머니라고 기억되고 있고 또 아들 사망을 계기로 이제 이 노동운동에 투신하셨는데 간단하게 노동운동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이소선 어머니, 저도 이소선 어머니라고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또 연구를 하다 보니 글을 쓰다 보니까 예. 어머니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지만 또 객관적으로 한 여성으로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평범한 사남매의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또 평범한 한 여성이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고요. 예. 네, 그러면서 투쟁가로, 노동운동가로, 그리고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 저희 어머님의 그림자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태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고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 가서 투쟁했고 노동자들의 착취가 있는 곳에 자본가와 싸웠고 반민주적인 군부 독재와 맞서서 의연하게 싸우신 그런 한 여성. 그러면서도 한 본인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말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됐고 그거는 9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서울대 병원 영안실에 있을 때 어린 초등학생들이 영안실을 찾아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 많이 찾아오는 거를 보고 처음에 하나 둘 명 올 때는 그랬는데 계속 오는 거를 보고 제가 나중에는 그 부모님한테 가서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가자고. 이소선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꼭 가야 된다. 예. 엄마 그래서 아빠 저랑 같이 가주세요 하고 그래서 같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애서부터 어르신까지 그리고 또 사회에 고통당하는 노동자들 힘든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에 묻어놓은 아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의연하게 싸워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머니 말씀을 알겠고요. 자, 오빠죠. 전태일 열사가 사망하신 지는 벌써 이제 50년쯤 됐네요. 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아, 올해가 50주년입니까? 나름 어떻게 큰 행사를 기획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태일 기념사업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위원장님은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죠? 저는 16살이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도 공장 다니실 때였고. 네네, 저도 오빠 따라서 공장에 다니고 그랬죠. 예. 근로기준법이 절반만 작동했더라도 동생과 같이 이 전 어페라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함께 미싱을 돌리고 옷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네네. 예.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입니까?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요? 예. 오빠가 가장 생각날 때는 우리 지금도 현 사회에서 지금도 오빠가 살아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그때와 지금도 똑같은 현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11 알바 노동자로서 아주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로 사망을 하게 되거나 또 해고를 당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구역 사고도 그렇고요. 고 김영규 씨 사망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특위 맡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된 거고 하는데. 네.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지 될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러한 국난을 막기 이전에도 소상공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소상공인의 이슈는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하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700만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이 사회가 균형 있게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시장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말 비정상적이고 균형이 깨진 그런 시장에서 아주 약한 규모적으로 아주 소규모인 노동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고요. 대기업과의 그런 관계에서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또 소공인들 기술을 갖고 있지만은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해도
그 생산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하청업체로서의 전략하면서 대기업에서 하청업자들을 상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더 목을 졸라서 대기업의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그래서 상인이나 노동자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제는 상인들은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인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IT나 AI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그 4차 산업에 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그 포스타 코로나19 이런 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 변화하는 이 시장에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개개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서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 발전해서 이 사람들이 대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정책이 특별하게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약하고요.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시장공단 이런 정책이 있지만은 그런 데서도 아직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으로서 소상공인에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봅니다. 관심이 있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인터뷰 고맙고요. 다시 한번 어머니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방문 판매업체와 탁구장 등 집단 감염 고리를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양천구 탁구클럽발 집단 감염.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구로구 동포쉼터, 광명시 어르신보호센터, 용인시 교회, 성남시의 방문 판매업체로 전파되고 있고 오늘 알려진 SJ투자에서 콜센터 관련 확진자 8명도 리치웨이발 확진자다라고 당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의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군인 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서도 4명이 또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는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은 동호회, 종교 소모임,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것과 유흥시설, 주점 이런 곳은 좀 가는 걸 자제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쯤 좋아질까요? 글쎄요. 미국에서는 아직 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뉴질랜드는 확진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일단은 거기는 섬이고. 그렇죠. 인구수도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역 당국의 이 내린 조치들 우리가 잘 따르면서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좀 사태를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예.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제 1부에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특위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오늘이 60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렸죠. 처음이죠, 여기서 열린 거는. 작년에도 열렸어요. 여기서 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열린 거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 인권운동가 19명에게 훈장, 포장을 그리고 표창을 수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민주화 운동가 12명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육아협 명예회장, 또 87년 경찰 고문으로 숨져서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부친 고 박정기 전 육아협 이사장, 또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 이소선 전 육아협 회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은 아들의 죽음 이후 남은 생애를 바쳐서 노동자 권익 개선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전태일 평전의 저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 또 반민선교와 인권운동에 앞장서면서 기류의 목사로 불린 고 박형균 목사에게도 훈장이 추서됐고요. 유신 독재에 맞선 고 지학순 주교, 5.18 민주화운동 재편가에 헌신한 고 조비오 신부, 언론 민주화운동을 펼친 고 성유보 전 동아투이 위원장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 날개다라고 언급하면서요. 우리는 마음껏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갖고 있지 않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법을 찾고 불편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평화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민주주의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이룬 평화만이 오래도록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내외가 박종철 열사 물고문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은 철저한 고립감 속에 여러 가지를 무너뜨려버리고 처음부터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복지 정수가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늘었고요. 산자위는 29명에서 30명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예.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잖아요. 이 예. 점이 반영이 됐고,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를 준비하는 점을 반영해서 예. 증언이 이뤄졌습니다. 예. 대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각 1명씩 줄어서요. 과방위가 20명, 외통위가 21명, 문체위는 16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상임위 의원 정수는 20대 국회와 같습니다. 예. 자, 관심은 온 구성인데 아직 팽팽하죠, 여야가.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본회의 이후에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김태년 조영 앙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들도 취재 준비를 했었는데 회동이 불발됐습니다. 왠지 알아봤더니 통합당은 사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하지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회동은 이미 다 공표돼 있었는데 어떤 게 잘못된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물밑 대화나 아니면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또 회동하자 해서 모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요. 양당이 뜻을 굽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 민주당이 욕을 먹게 돼 있다. 이거는 상임위 특히 법사위 같은 문제는 민주당에서 절대 이번엔 포기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 것은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12일. 예.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본회의 오후에 예정돼 있으니까 아마 그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박병석 의장이 어쨌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할 가능성이 예. 크거든요. 예. 11대 7 정도 배분하는데 법사위 그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으로 배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면 국회 법대로 그냥 하는 거죠. 18대 0 됩니까? 통합당이 안 받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될 거고요. 통합당도 지금 이렇게 버텨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11대 7이 되면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른 중진위원들, 통합당 중진위원들은 아마 그 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면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결국 11대 7 정도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는 쪽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통일부는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호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요.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 뭐라고 밝혔냐면 두 단체가 대북 전단 그리고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서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공익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은 정부가 이걸 문제 삼지 않았죠. 예. 그래서 갑자기 왜 문제 삼느냐, 이거는 또 북한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할 거면 진작 하던가. 네. 또 경찰관 직무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북한에서 강력 반발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국민 한쪽에서는 반발이 네. 있을 수밖에 없죠. 통일부가 왜 이렇게 뒤늦게 일을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일이 많이 늦어 보입니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지역 국제중 두 곳의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이게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국제중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원중하고 영훈중이 2009년에 일반중에서 국제중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예.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2017년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이 1.4%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교의 학생 1인당 학비가 약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귀족 학교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예.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 보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냐. 사회적 위화감이 든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의 건학 이념을 위해 설립됐지만 들여다보니까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기관이었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설립 취지랑 완전히 다르게 운영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얘기 같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반발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라고 이 두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건데요.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을 없애기로 결론을 내놓고 평가를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아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교육 사다리를 교육당국에 걷어찼다라는 또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예.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소위 네. 말하는 슈퍼카들이죠. 초고가 그렇습니다. 외제차. 네.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 문제는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법인명으로 구매를 하면은 회사 용도로 써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법인명으로 구매를 해놓고는 개인이 쓰니까 문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통계를 좀 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람보르기니 판매가 80넉 대로 작년 동기 대비 265% 예. 솟아올랐습니다. 예. 이 중 법인 명의가 79대, 그러니까 94%고요. 개인 구매는 5대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체 수입자 기준 법인 구매 비율에 비해도 한 2.5배 높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종 가격을 보면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아벤타도르. 예. 이게 6억 4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우라칸이라는 차종은 3억대 초반입니다. 예.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도 42대 가운데 39대가 그리고 벤틀리는 60석 가운데 50대가 법인 명의로 구매가 됐습니다. 예. 마세라티도 법인 구매가 많았고요. 포르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예. 이거를 오너나 혹은 오너의 가족들이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 국세청도 회사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사서 가족들이 이용하도록 한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예. 한 기업사주는 13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를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가 개인용으로 쓰도록 했고요. 대학생 자녀 개인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 24명 가운데 9명이 회사 명의로 차 41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총 가격이 102억 원이고 한 대당 약 2억 5천만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국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국세청에서
이 법인 명의로 산 걸 개인 명의로 썼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던가 그런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고요. 조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홍 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홍 씨가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혀가지고 곧바로 결심 자체가 진행됐고요. 오는 26일에 홍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3,000여 명이 긴급 생계자금을 부정 수급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구시는 환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최근엔 의료진들의 수당 미지급 문제도 발생하는 등 대구시 안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연락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추후라도 대구시 입장이 나오면 입장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구시 의회 이진현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진현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락하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 지급하면서 공무원과 교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은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당 수령자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대구시가 이제 그 대상자를 특정해서 한다는 자체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시장님 말씀으로는 그 공무원들이 수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못했는데요. 예. 지금 한 6월 1일 기준으로 3,928명, 건 4,000명 정도가 부정 수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공무원이 한 1,800명, 사립학교 교직원이 한 1,500명 정도 가량이 됩니다. 예. 나머지는 군인들, 산하기관에 한 600명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한 1,800명 정도 공무원에 대구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경찰, 소방, 국공립 교직원 등등 해서 전방위적으로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정수급 금액은?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한 25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기준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났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으니까. 네네. 예. 그러면은 이진현 의원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대구시 전 시민에게 지급하자 이거였습니까? 그런데 예, 저희는 늘 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대구시 입장은 아시다시피 동의하지 않았고요. 예. 이렇게 대상자를 이렇게 특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거를 보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그 당시 대구시에서는 부자들을 한테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나요? 지급하는 기준을? 지급 기준은 우리 아시다시피 그 의료보험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예. 그 의료보험 기준이 이제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대구 지역은 특수 상황이다. 국가에서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 만큼 많이 어려우니까 이 금액 자체도 저희가 좀 바꿔야 된다. 다른 데하고는 좀 이렇게 기준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제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중에 또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일이 있죠. 예. 그럼 제가 지금 총체적 부실입니다. 예. 대구시 의회 구성은 역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예. 25대 30명 중에 5명이 저희 민주당이고요. 나머지 25명은 미래한국당입니다. 아, 25명 미래한국당이고. 그러면 네네. 그 시장님도 이제 미래통합당이니까 그렇죠. 그 시장님의 이야기를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쉽지 않겠네요. 그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즉시 지급해라. 그리고 시성을 따져야 된다. 지금 즉시 지급해라 하고 저희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 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캠페인을 하셨죠. 예. 본회의 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또 실랑이가 좀 있었었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대구 시민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끝까지 전 시민들한테 지급해야 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었죠. 예. 전 시민들에게 즉시 지급하라. 그거 하면서 시장님하고 이진열 의원 간의 실랑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네. 4천여 명 정도가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야 할 돈인데. 예. 지금 공무원, 또 사립, 교원, 대구시청 공무원, 출연 기간에 있는 사람들까지 4천 명 정도 돼서 부정수급을 했는데, 이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네. 그 자신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몰랐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았을 텐데 신청을 했다는 것은 알고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희는 그냥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조직 체계가 어떻게든 시스템이 명령을 하기도 하고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우리는 신청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거고. 예. 그리고 신청서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모르는 본인도 문제지만 예. 수뇌부에서 전달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자체도 도덕적 해이인 것이고. 그럼요. 이 신청했다고 그대로 지급한 것도 대구시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배제 조건을 만들어놨으면 다른 데도 하지도 않는 이런 배제 조건을 만들어놨으면 거르는 방법을 당연히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대구시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는 아직도 이 상황의 사태의 심각성이나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자, 대구시가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환수요? 네.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는 60% 정도 환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좋아요. 그러면, 1,몇백 명 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 한 500명 정도한테도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고요. 어허. 예. 그리고, 지금 환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불카드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환수할 때 어떻게 환수할 건지 환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아직까지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이 작가님 말씀처럼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얘기하는데 담당하는 혁신성장국에 제가 전화를 한 20번 넘게를 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면서 통화가 안 돼요. 네,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통국이라고 합니다. 불통국. 예. 정세균 총리도 부당 수령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대구시장님한테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대구시의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부정 수령한 공무원의 처벌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예.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지금 경질을 고민하고 경질을 당해야 될 분이 경제부시장이십니다. 그럼 이 경질의 주체는 누구냐? 대구시장님께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하급직 공무원들한테 검토를 해서 이분들을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결정권이 있는 국장님 이상 그 수뇌부가 수뇌부가 지금 책임을 안아야 되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사업에 대한 책임제, 공무원들 책임제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로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들 수당 미지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그 지급을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오늘 파악을 했고요. 예. 제가 보고받을 때는 저번 달에 왜 지급 안 했냐고 다시 다그쳐 물었을 때는, 우리 지정 병원에서 그 근무표가 출퇴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게 정리해서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내일 다시 정확하게 문서로서 질문을 하고 문서로서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의회 이진년 시의원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계모 학대로 9살 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 의붓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의 손가락을 뜨거운 프라이팬에 지진 사건, 모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거의 고문 수준으로 갈수록 더 잔혹해지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예, 최근 줄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저희들이 특히나 구할 수 있었던 아이들이 결국 생명을 잃거나 큰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창원에서 그 11살 여자아이가 예, 창녕. 예. 창녕이죠. 예. 당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게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금방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 갔는데 예.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 예. 뭐 학교에서도 조치를 취했을 텐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는 사각지대로 숨어버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피해 상황을 신고하거나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라든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확인을 예. 하시고 신고를 하고 예. 그걸 토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가방에 갇혀 숨진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신고가 아동학대가 있다고 들어갔고 또 병원에서 먼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예. 그런데 왜 다시 그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 있는데요. 아마 현장 실무진들이 좀 판단을 그르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신고 의무자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예. 특히 의료진의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판단하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예.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라든가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이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좀 엄격하게 분리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분리 조치를 했으면 아이가 사망할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다는데 물어보는 자체가 거기가 좀 격동거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가장 매뉴얼이 없습니까? 매뉴얼이 아마 내부적으로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진술도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나는 아이 의견을 따랐다라는 걸로 해서 아이 의견 뒤로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좀 고위험군이라고 소위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진의 신고는 조금 저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력상의 좀 특이점 또 특히나 이제 그 아동학대 행위자 외에 다른 보호자인 친부가 뭐 주말에 정도만 집에 오고 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이 없는데 분리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많이들 이렇게 회초를 들었었는데 요즘은 체벌 자체가 많이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체벌이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체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이제 자녀를 그런 식으로 훈육 차원에서라도 함부로 체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조금 이웃들끼리 단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병존해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또 평가할 수 있는 거여서. 어쨌든 2014년에 비하면은 2배 건수. 그렇습니다. 2018년에 4년 만에 늘어났는데 예전 같았으면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집에서 이렇게 했던데 요즘은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근데 2018년 건수만 2만 건이 넘어가니까 하루에 60명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외국과 비교해봤을 때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는 아동학대 발견율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건수로 이제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도 숨겨진 게 추정컨대 아동학대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아동과 그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분리했을 때 이 아동은 어디로 갑니까? 보호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그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피해 아동 쉼터가 지금 이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피해 아동이 특화되지 않은 일반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분리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게 학대 피해 아동 특성에 맞는 그런 보호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또 결정을 했다가 아이가 더 상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경미하다거나 이제 아이가 너무 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외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걸로 해서 원가정 보호를 결정하는 사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수가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사건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기관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 경찰에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할하는 이제 범위라든가 면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서울과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가 적고 경찰의 분포수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를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 경찰이 출동을 한 이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들이 지역에는 종종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시의 응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상으로는 서로 동행해서 출동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라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첩을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첩에 있어서는 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론에서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시간 지나면 관심이 사라졌다가 이랬기 때문에 반복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여행 가방에서 사망한 아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모가 학대를 했고 지금 구속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부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방임한 거 아니냐,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2013년도에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계기 사건이었는데요. 거의 유사한 그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였고 이제 친부는 방임한 사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징역 4년형의 방임으로 해서 처벌된 사례가 친부로?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 이후로 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친부가 이런 아동학대 사안을 알았느냐
몰랐더라도 방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상황인 자체를 이제 보호자로서 면밀하게 살피고 알았어야 되는데 단순히 나는 몰랐습니다로 해서 그런 그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다해진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친부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이런 이전 판결의 이유들을 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죄송합니다. 이번 건 경우 어쨌든 뭐 계부 계모에서 일어나가지고 예. 역시 우부 나머지 어머니 밑에 자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동학대는 친부 밑에서 친모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많다면서요. 예, 거의 뭐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한 70~80%가 친부, 친모에 의한 것이고요. 예. 약간 좀 편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작용을 해서 언론에서 과다하게 보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지난 국회에서 수십 건 발의됐습니다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법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선은 그 20대 국회 말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게 3월자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 시행을 10월 1일에 앞두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반영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조금 응급조치라고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분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갔습니다. 그 시행을 좀 어떻게 돌아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률도 법률이지만 이 법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실무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호시설 같은 거는 당연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동학대 그 피해 아동들을 위한 특화된 그런 시설이 좀 있으면 이제 분리 결정을 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테고 말이죠. 예, 실무가들의 민감성과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또 이 아동학대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없어야 이제 원래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또 연구도 돼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각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은 원천 금지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도 그러면 법으로 정해서 원천 금지해야 되느냐. 예. 이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훈육 차원에서 뭐 해처리한 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뭐 우선 아동복지법의 2015년도 경에 이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들어갔고요. 최근에 뭐 오늘 법무부가 민법상의 징계권이라고 해서 징계권 안에 이제 그런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걸 좀 손보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징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것을 좀 이제 개정을 한다던가 전면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좀 권고를 한 부분이 있고 법무부에서도 조금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전면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법률이 조금 선도적으로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뭐 한 대의 사랑의 매라라는 표현도 좀 이제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체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한다면 국민 정서가 따라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법률의 선도적인 기능이죠. 선도적으로 법이 가면. 예. 근데 저도 뭐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정말 화가 날 때 있거든요. 이제 꼭 체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태어나서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회적 논의의 장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법무부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건 아까 민법을 고치는 거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아마도 그쪽 방향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는 뭐 꾸준히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법정형 자체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사안들 중에서 처벌까지 가는 사안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원가정 회복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원가정 회복되기 위한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게 얼마나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고 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자다가 쉬하면은 옷 다 벗겨서 밖에 내보냈거든요. 예, 정서적 학대죠, 그런 거. 학대죠? 예, 학대입니다. 옛날에 당했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요즘은 그럼 큰일 나는군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옆집에 가서 수금 얻어와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예, 아주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생각할 때 이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어떤 해결책 방안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기 때문에 예.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거를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뭔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학대로 드러난다고 하고 있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그 자녀에 대한 권리, 자녀의 권리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는 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뭐 시하고 이런 아기한테 놀리거나 오줌 싸게라고 그것도 안 됩니까? 예, 아이가 그런 이제 뭐 밤에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정말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정신 대화를 통해서 또 혹은 뭐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선생님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아이에게 그렇게 좀 정서적인 고통을 줘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한테는 뚱땡이라고 놀리고 둘째 아이한테는 시쟁이라고 놀리는데 하면 안 되겠군요. 예, 그러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신수경 변호사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830 정치 토크로 돌아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현근택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근택 위원장님은 처음 출연하신 거네요. 네네. 네.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50대 밑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다 커트라인 걸릴 것 같은데. 21대 국회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 중인데 그 이해찬 대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12일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또 민주당 결국은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은 사실 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통위나 국토위나 아니면은 그 교육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의석이 적은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해야 될 견제 역할을 하려면은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내주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교묘한 빗장을 하나 걸어놓은 것이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위라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 노릇한다고 해서 비판했던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법위라 하면은 검찰, 법원, 그다음에 그 공수처를 사실상 이제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는 것인데 일반 국민 정서상 하나로 돼 있던 거 둘로 갈랐으면 하나씩 가져가라가 일반 정서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법제위는 아까 말했던 이유로 상원 기능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민주당이 거부할 테고 그다음에 사법위라는 것도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둘로 잘라놓고 저쪽이 둘 다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준석 최고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뭐 두 개로 나누냐 안 나누냐가 핵심이 아니라요. 결국은 아마 체계자구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뭐 두 개 나누면 법조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마 사법위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법제위가 기존에 아마 법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뭐 택도 소리도 하고 거절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갖고 가야겠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그동안 이제 야당이 갖고 왔었다. 라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고요. 우리 뭐 20대 초반에 권성동 의원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어쨌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다 심사하고 그 다음에 각 장관 다 부릅니다. 현안 질의할 때. 어찌 보면 뭐 사원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저는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지금 얘기처럼 아마 이해찬 대표도
12일까지 못하면 원내대표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미래통합당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예. 아마 법사위를 양보해서 아마 뭐 한다 그러면 당내에서 아마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 직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를 두 쪽에서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은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12일 날 하게 되면 오후에 국회의장이 알아서 나눈다. 국회의장도 지금 좀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지금 예.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 초장부터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냐라는 상황인데 예. 표결에 붙이라는 거는 결국 민주당 편을 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은 그래도 2년 동안 국회를 원만히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뭐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시일은 12일이지만은 본인은 더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만일 국회의장이 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주고 뭐 11대 7 정도로 나눴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죠, 당연히. 거부입니까? 국회의장 전면 거부를 할 테고. 그럼 민주당에서 그럼 법대로 하자 18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뭐 법사위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결위 중에 하나를 놓친 상황 속에서 야당이 견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 11대 7로 갈려서 7개 상임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둔 정권 견제의 목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고수할 수밖에 없고 설사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잘 짚었는데 주영원 대표는 여기서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서는 야합이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협상의 장애 요소가 좀 되고 있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항상 늘상 그 임기 말의 정권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하는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말기 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못하겠잖아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인의 의지랑은 관계없이 하여튼간 내부적인 압력이 상당할 겁니다. 법사위 제외하고 예결위, 국토위, 소위 말하는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다 줘도 못 받는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른다는 게 국토위, 교육위 이런 곳이 예산 따기 좋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야합이죠. 지역구 예산 따기 좋은 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야당의 견제 역할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민 현찰에 이제 귀부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길을 개별 의원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네 도로가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야당 입장도 이준석 최고 입장도 완강한 입장인데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안 되면 법부에서 18대0으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먼저 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결국은 아마 이제 명단을 제출 안 하면 의장이 결국 강제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 야당 몫의 법사위원들을 강제로 의장이 배정할 거냐? 이제 일단 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위원장을 뽑을 테니까 이제 그걸 고민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타협책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당 의원들만 일단 여당 의원들 명단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법사위가 쟁점이기 때문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양보한 게 아닌 게 되고 그럼 나머지 위원장 배분들은 아마 저는 뭐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선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봉착한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거든요. 이동영 씨도 MB 좋아하지만 이거 MB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협치나 합의의 정치를 할 의사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뭐 지키라는 뭐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 모습은 극한 대립과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논쟁이라는 것도 법과 원칙을 통해서 절대 선을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제도를 밀어붙이다가 지금 최근에 비례대표 논란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간에 뭐 다른 논란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비례대표 제도가 지고지순한 지도라고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의 논리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만큼 완전 무결한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상임위 배분이나 아니면 위원장 같은 문제도 여당이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요 4+1 할 때도 패스트트랙 할 때도
미래통합당 믿는 건 하나였어요. 그동안 선거법은 합의에 처리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사위는 원래 우리 거다. 왜 가져가냐 이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사실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안 지킨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고 당신들은 왜 법 만들어놓고 법도 안 지키냐. 이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도 결국은 사실은 200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5일내하고 8일까지 만들려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지켰죠, 한 번도. 근데 대부분 그것이 어찌 보면 그동안 관행이다. 그러니까 관행은 관행대로 있고 법은 법대로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1대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 법 좀 지키고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게 40일씩 50일씩 걸려서 원구성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통령령이나 무슨 부령 이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당은 사실 180석이 넘는 법요건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진짜 필요한 법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봤고 그렇게 해서 힘도 있고 그 330일이라는 절차마저도 지금 번거롭기 때문에 상임위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제가 굳이 최근에 입법 사례들을 보면요. 여당이 굉장히 입법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 민식이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전에 그 입법이 3개월 만에 진척됐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먼저 그 안타까운 사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감성적인 면을 어느 정도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입법이 되고 지금 와가지고 그게 과잉 입법이냐 아니면 위헌적 요소가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입법 후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330일 정도 되는 패스트트랙의 기간이라는 것도 만약에 버티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당은 입법 과정을 너무나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그 330일 너무 길다. 90일로 줄이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법 마련하시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흑백 관계없는 일이에요. 자, 인석 최고한테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만일 민주당이 18대 0으로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거 뭐 황교안 나경원 체제처럼 장외투쟁을 또 한다든가 보이콧을 한다든가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싸울 이유가 없죠. 다 가져갔는데 뭘 싸웁니까? 자기들끼리 상임위 열어가지고 그냥 땅땅땅 두들기면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보여준 모습대로라면은 꼭 상임위 회의장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방에 들어가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실 패스트트랙이 없는 상황에서는 날치기라는 방법을 기동하기가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아마 국회에 야당이 날치기라는 단어를 많이 주장하면서 한 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야당이 돌아올 명분이 없잖아요. 아마 계속 뭐 보이콧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배제됐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스텝 바이 스텝 정도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사위 하고 그다음 들어서 뭐 순서대로 뭐 우리가 어쨌든 11대 7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전부 하지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얘기도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했고 전일 보육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어요. 근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과거에 이준석 제거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도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그것도 진보의 아젠다였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딱 해서 성공적으로 거뒀단 말이죠. 당시 선거를.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탈보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원희룡 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양당제 하에서는요. 결국에는 반 땅을 어디다 긋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까지 그어놓고 거기에 개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펜스를 어디다 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진영을 포괄한 지금 울타리를 치고 이제 밭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밭을 저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밭을 갈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분들도 대권이나 아니면 다른 일 할 때 수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반대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동영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2012년에 어떤 그런 진보의 아젠다들을 많이 선점당해가지고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던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미래통합당 땅이 아닌데 저 넘어가지고 울타리 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허가 점유죠. 근데 이게 서서히 개간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게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심상치 않게 보일 겁니다. 이준석 최고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넓은 땅 먹겠다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죠. 개간하겠다는 건데.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한쪽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보의 아젠다를 뺏겨서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도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많이 희석됐어요. 실제로. 어쨌든 투표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원종일 돌봄, 전일 보육제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원종일 돌봄이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뭘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총선 과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2016년에 나왔던 얘기고 보육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이게 과연 기존에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 안 하지만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마 재원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의 복지 정책을 없애면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좀 반대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 5,100만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51조입니다. 예. 국방 예산이랑 비슷해요. 예. 우리 1년 예산이 10% 정도 되는 건데 국방 예산 50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도. 근데 그런 얘기 해야죠. 예. 결국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저는 허구다라고 예. 보는 것 알겠습니다. 같다고. 자, 세금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콕 집어서 기본소득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저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 그러면서 신동훈은 전 국민 고용보호제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 대권 경쟁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건데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들은요, 제발 단톡방에서 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 보라고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고 키보드로 싸우지 말라고, 닉네임 언급금지 이런 룰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을 한다면 여당에서 정책위도 있고 한데, 그냥 이게 좋다 저게 맞다, 기사 하나 띡 링크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종인 기본소득론에 대해 가지고 섬세한 어떤 분석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그냥 하자 말자 논쟁으로 가고 아니면 뭐가 이것보다 낫다 대안 제시인데 아주 이렇게 가볍게 제시하게 되면은 정책 자체 희화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 얘기처럼 결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를 현실성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버전 기본소득이라 하면 아마 지금까지 진보 정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로 할 수 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예. 연간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51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갈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고용보험 이 납입금이 지금 한 13조 정도 됩니다, 연간. 그 두 가지만 합쳐도 지금 한 27조 정도 이제 되는 것인데, 기본소득제가 수련되면은 사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라는 논쟁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 아동수당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 걸 정리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50조, 많게는 100조까지만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쌓아올렸던 걸 없애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실제 수급 혜택을 받던 분한테는 굉장한 날벼락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과단성 있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 수술이 필요하다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주가 됐으면 좋겠지. 무슨 단톡방에서 띡 하나 올려놓고 예. 그거는
대권 주자의 줄서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세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증세 없이 기본소득 하는 건 허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논쟁이 사실 두 가지로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예. 사실은 뭐 복지 정책이면서 경제 정책이죠.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마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저는 아마 유지하고 강화할 거냐. 그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나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이 기존에 있던 그 복지 정책들을 없애고 그걸 대신해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게 원래 정통적 우파들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취약시키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딱 그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고 다시 나눠준다. 그럼 금액이 더 줄어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그러면 기존에 이 복지 혜택을 받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거든요. 기존의 복지가 줄어드는 거라서 저는 뭐 그거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 기본소득 이런 얘기해요. 예. 안 맞는 얘기죠. 기본소득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재명 지사도 이게 좀 어쨌든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두세 번 해보자. 예.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죠.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건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계속 해서 모든 사람한테 주려면 증세밖에 없어요, 방법이. 예. 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뭐 선거 앞두고 증세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이 시기죠. 왜냐하면 내년에 뭐 보궐선거는 있긴 하지만 뭐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솔직하게 만약에 이 복지 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기본소득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먼저 이 증세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원래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증세하고 복지 늘리겠다. 감세하고 복지 줄이겠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 늘리고 증세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중부담 중복지론에 가깝게 나가려고 했더니만은 그때 세율 인상을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한 4천 버는 분들이 소득세가 8만 원 정도 늘어나는 연간 그 정도 증세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민주당이 세금 폭탄이라 그러면서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들 원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증세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김종인 장관은 저서에 이제 보면은 그리고 평소에 지론을 보면은 부가세를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분이 재정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자 중에서 특이한 갈래거든요. 이건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약간 갈래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빠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경제학자보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이 시험 과목을 정했더니만 알아서 민주당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상황을 좀 한동안 지속시키면서 논쟁을 가속화시킬 거로 보입니다. 예. 부가세 부분이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관여한 부분이에요. 이게 77년인가 8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 뭐 12%냐 13%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10%로 정리됐는데 일본이 이제 소비세 올렸다가 난리 났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예.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작지만은 어쨌든 10%로 갔다가 이걸 뭐 12% 13% 한다 그러면 그게 글쎄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면요. 이걸 근데 보수가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 건드리면은 국민들은 조세 부담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대선쯤 점으로 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 같이 이런 쪽에 뭐 특화된 인물로 지금 알려진 사람들이 대선 아이템을 들고 나왔을 때 미리 이걸 다져놓지 않으면은 맥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를 들어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것에 맥없이 넘어갔던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이제는 전장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조세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대선 2년 앞두고 논쟁을 벌이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논쟁이 약이 됐네요. 미래통합당에는. 그때 맥없이 물러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그게 뭐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 논쟁을 가는 순간부터 보수는 이상한 인색한 집단으로 몰리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떤 정리하면 이준석 최고는 기존에 있는 복지를 좀 줄이고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 현근택 부위원장은 그건 놔두고 증세를 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의 입장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전략은 계속 증세를 얘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증세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증세하세요. 사실은 기본소득을 뭐 현재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핀란드에도 실험을 해봤지만 뭐 그다음에 뭐 스위스도 투표를 했었고요. 근데 정책 실험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국민 투표를 했던 것도 스위스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처럼 저는 이게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재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1년에 한 2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수당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복지가 아니고 경제 정책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또 다른 성격이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런 현금 지급은 MB 때도 유가보조금 형태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국민들한테 와닿는 정도의 어떤 기본소득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그것보다 더 나은 버전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